주목받는 경제 이슈들에 대한 이해를 업 시켜드립니다. 목요일의 코너 경제업. 오늘은 최이배 전 의원, 이청희 회계사 두 분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게 뭐 오늘도 좀 이야기할 주제가 많은데 먼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대체 공휴일법. 민주당이 대체 공휴일 확대한다는 법을 단독으로 처리한 거죠? 예, 22일, 그러니까 그저께죠. 네. 이게 이제 법안이 행안부 소속 법안이라 이제 국회 행안위의 법안 소위에서 통과가 됐고, 네. 어제 이제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도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대로 단독으로 됐는데,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그 법안 처리할 때 다 자리를 뜨고 나가셨어요. 예. 근데 이제 반대의 뜻을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를 했는데, 이게 6월 달이 지금 임시 국회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6월 말 안에 임시 회의 때 최종적으로 본회의까지 통과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이미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어린이날, 설 연휴, 추석 연휴는 지금 대체 휴일제가 되고 있는데 이제 그 외에 나머지는 안 되고 있는데 모든 공휴일에 적용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올해 이게 도입되면 당장 광복절부터 시작해서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까지 나흘을 더 이제 빨간 날이 생기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단독으로 통과됐다는 건 상임위를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예, 이게 본회의까지 열려서 하려면 또 다음 임시국회까지 가야 되는 것 같거든요, 최소한. 지금 그러니까 6월 임시국회 안에 이제 본회의 마지막에 6월 말에 한번 열 건데요. 그때 이제 통과를 시키겠다는 게 민주당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빠르면 광복절부터 적용된다. 그렇죠. 예, 이런 말씀이에요. 자, 여기까지 보면은 곧 되겠구나. 청취자분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법이 통과되더라도 또 다른 논점이 있어요. 그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 되는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 사항이 없다. 이것도 차별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이게 이미 그러니까 사실 공휴일에 대한 법률은 지금까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썼던 거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는 그 시행령을 가지고 이제 공휴일을 규정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예전에 그러니까 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보면 그냥 관공서의 공휴일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그럼 민간에는 어떤 법으로 한 게 아니군요. 네, 원래는 그런 거였는데 이제 그런 게 논란이 많이 되니까 이제 2018년에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그 당시에 바꿨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다가 그 휴일 조항에다가 이제 어떤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그 대통령령으로 관공서 관련한 그 시행령을 연결을 했고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부칙을 막 달아놨어요. 그래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같은 경우는 2020년부터 30명에서 300명이면 2021년부터 그리고 5인 이상 30명은 2022년부터 이렇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분들이 빠졌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개정 이런 것들이 없이 대체 공휴일법을 제가 찾아봤더니 되게 간명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빠진 채로 그대로 가게 되는 거고 민주당은 제대로 이제 논의가 안 됐습니까? 이런 문제 논의는 됐는데요. 이제 아무튼 민주당은 일단은 이렇게라도 통과를 시킨 이후에 근로기준법을 고쳐서 모든 노동자들도 적용받게 하는 것을 논의해보자. 그러니까 반드시 또 하겠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고 있고 오히려 국민의 입장에서 말면 말지 그렇게 애매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오히려 이거는 뭐 이제 이렇게 되면은 노동자들의 그 휴식에 대한 것도 오히려 양극화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하고 뭐 시대전환의 조정은 의원도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무튼 모든 사업장에 적용받게 해주는 것으로 추진하자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취지로 이제 반대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를 시키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이 부분은 쉽게 합의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계속 반대한다는 거예요, 야당이? 야당은 반대하고 민주당은 그냥 뭐 또 자체적으로 그냥 또 밀어붙일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그렇군요. 반대해야죠. 근데 다 쉬어야죠. 쉬려면 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노동 시간이 제일 가장 긴 나라잖아요. 이제 좀 놀고 좀 삽시다. 며칠 더 놀겠다는데 뭐 경제에 그렇게 악영향이 있다고 또 한쪽에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빨간 날이 많아지면 그만큼 경영자 입장에서는 조업 일수가 줄어들고 영업일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손실을 보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오히려 이렇게 빨간 날에 대해서 대체 공휴일제로 명확하게 못을 박으면 이제
1년에 무조건 며칠은 조업하는 날, 며칠은 쉬는 날이 정확하게 이제 정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런 취지에서는 오히려 더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지금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부분은 이제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은 5인 미만의 그 소기업들 예. 또 영세 자영업자들이 그렇게 이제 고용을 적게 하고 있는데 예. 여기까지 이제 유급 휴가로 이제 바꿔주면은 공휴일 날 나와서 많이 일하게 되면은 이제 그 유급으로 보상을 하게 되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많은 비용을 이제 부담하는 거 아니냐. 자영업자들 힘들어진다라는 네. 얘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가가 나서서 뭔가 재정으로 좀 초기에는 예. 지원을 좀 해주고 차츰 제도가 안착이 되면 그때는 뭐 이제 지원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방법 아닐까 싶습니다. 자꾸 우리나라 이게 저 노동 시장이 이렇게 양극화되는 추세 이런 얘기 나오면 또 더 서러울 사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고용노동 통계나 이런 걸 찾아보니까 사업체 한 60%가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체 숫자로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사실 거기에 이제 고용되어 계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이게 사실 임금과 관련한 논의나 이런 것들하고 사실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제 뭐 대체율에선 대체율 얘기만 하고 최저임금 때는 최저임금 얘기만 하고 이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게 아닌가 싶은 그러니까 부분도 임금과 있습니다. 휴식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뭔가 기준선이 필요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236만 명이에요. 전체 아이고. 인구로 따지면 한 5% 정도가 되는 거니까 예. 굉장히 많은 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알겠습니다. 분들에 대해서도 뭔가 그 휴식의 양극화가 생기지 않게 그리고 뭔가 휴식을 함으로써 그 부족하게 되는 그 소득에 대한 어떤 보전 방식을 조금은 좀 과도기적으로 정부가 나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대체 공휴일법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를 지금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한국은행이 서울 집값이 고평가됐다 이런 진단을 내놨는데 이거 상당히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뭐 이건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정말 할 말이 많은 얘기일 텐데요. 예. 뭐 이례적인 일이기도 하고요. 근데 참 뭐 어떻게 보면 좋은 측면도 있을 테고 약간 걱정이 되는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고평가라는 건 어떻게 보면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이 고평가됐다라고 우리가 막 주가가 많이 뛸 때 얘기하지만 그다음에 실적이라는 게 받쳐주면 그게 고평가가 더 이상 아니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보고 또 이제 사람들이 집을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할 테고 그런데 그러니까 뭐 얼마나 고평가됐다는 거예요. 이 보고서가. 저 그 구체적인 수치로는 제가 정확히 보진 못했는데 그 PIR이라고 해서 이제 자기 소득 대비해서 이 집값이 얼마나 비싼가라는 걸 따지는 지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표가 이제 그런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지금 알고 있고요. 저도 제가 그 표나 이런 것들 아까 봤었는데 정확히 몇 배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뭐 이게 과연 집값이 빠질지 뭐 어떻게 될지 그리고 저는 사실 이제 서울의 집값이 고평가됐다고 생각은 하지만 서울은 계속 좋거든요. 다 서울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고평가여도 미래에 가면은 또다시 이게 다시 저평가일 수도 있고 이게 뭐 버블이 빠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건 정말 아무도 맞출 수가 없는 건데 자, 그러니까 소득이 오르는 거에 비해서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워낙 빠르다. 이게 이제 보고서의 골자고. 맞습니다. 보니까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이 전년 대비 13% 올랐다.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예, 요 숫자의 의미를 우리가 좀 되새기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결국은 이제 이 금융 안정 보고서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집값을 거론한 이유는 이 집을 결국 사면서 대출을 받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금융 대출과 연결이 돼서 오히려 이제 집값이 오르고 대출은 더 늘어나면서 이게 우리나라 금융의 안정성을 해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이제 그 한국은행이 이제 뭐 매년 이제 그 상반기마다 그 하반기 이렇게 분기마다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 내용은 결국은 집값이 많이 올랐다. 집값이 많이 올랐고 결국은 그거에 따른 대출도 많이 올랐다. 그래서 대출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래서 그리고 금융이 문제다. 그래서 혹시라도 대외적으로 어떤 충격이 왔을 때 우리가 굉장히 집값도 같이 그러니까 금융이 무너지면서 집값까지 무너질 수 있는 우려가 있고 뭐 그건 이제 악순환이죠. 뭐라도 하나 먼저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지금 한국은행이 오늘 이제 총재께서 아예 그냥 못을 박은 것 같아요. 연내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의 근거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어떤 자료로 제시가 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금리 인상을 많이 얘기할 때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상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오히려 지금
이 금융안정보고서에 대한 뉘앙스를 보면은 인플레이션보다는 예. 이 자산의 버블, 즉 금융의 불균형이 일어나는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지금 금리 인상을 하는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예. 것으로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결론이. 아니 그러면 뭐 당연히 따라오는 질문이 있는데요. 네. 자 우선 이게 가계빚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는 주택 그 구입 내지는 주택 그 비용으로 인한 대출이 가장 큰 거죠. 그렇죠. 예. 네. 집 살려고 빚낸 게 제일 크다. 그다음에 이제 또 주식하려고 빚낸 빚낸 것도 크다. 이것도 같이 나왔습니다. 예, 요 두 개가 예. 좋지 않은 신호라고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금리를 인상하면은 예. 빚을 내서 집을 샀으니 이자 비용이 막 또 부담이 늘어날 거 되죠. 아닙니까? 예. 그럼 가계 부담은 더 커지면서 그러지 않아도 가계 빚이 폭탄이라 그러는데 이게 오히려 위기에 좀 도와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출을 이미 그 주택을 담보로 받을 때 우리가 그 LTV라고 해서 담보 비율을 따지고 예. DSR이나 뭐 여러 가지 다른 지표를 따져가지고 나의 소득에 대비해서 이게 무리한 대출이인지 아닌지 다 예.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여기에 이제 그런 부분들의 우려는 써놨지만 예.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은행들이 빌려준 이 대출에 대한 자산 건전성은 아주 양호하다. 연체율도 안정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고 예. 그 우리가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 고정 이하의 여신이라고 하는데 예. 그런 것도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다. 예. 코로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대출에 대해서는 건전하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리를 올려도 충분히 그걸 감당한다. 좋습니다. 라는 것이 전제가 깔려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가계가 아직 감당할 여력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외부 충격이 있을 때 이 예. 자산 가격의 어떤 거품이 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걸 대비해서 미리 금리를 올려서 추가적으로 더 대출을 통한 주택 매매나 예. 주식 투자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과열을 좀 꺼야겠다. 지금 안정시켜놔야 되겠다. 예. 더 커지기 전에. 이게 보고서가 제가 보니까 200페이지 정도가 넘거든요. 그래서 저도 다 보진 못하고 이제 이렇게 좀 넘겨봤는데 보면은 가계대출이 지금 오히려 최근에는 고소득, 고신용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요? 예, 예전에는 이제 대출을 많이 풀어줬는데 지금 대출을 많이 그러니까 줄였잖아요. 돈 많은 사람이 빚 더 많이 낸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또 집 사서 이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되고 약간 이런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별로 안 좋은 거네.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건데 그런데 그만큼 이제 탄탄하니까 금리를 조금 올려도 이 사람들은 고소득 고신용이니까 이제 좀 버틸만한 사람들이 많이 대출이 있으니까 올려도 된다라는 뭐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뭐 최근에 그 지표들 몇 개를 저도 봤는데 부채가 많이 늘었다고 했는데 부채보다 오히려 그러니까 금융 부채보다 금융 자산의 상승률이 더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빚을 많이 낸다라고 우리가 걱정을 하지만 또 반대로 그만큼 주가가 훨씬 더 많이 올랐다. 뭐 이런 부분도 있어서 이게 막 부정적인 부분만 좀 강조되어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내용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금리를 올려도 된다라고 판단한 게 아닐까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단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큰 위험은 없는데 중장기적으로 볼 때 혹시라도 대외에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이 터질 때 그래서 미국이 갑자기 금리를 올린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안 올린다고 하고 있거든요. 미국 연준의 파월 의장이 엊그저께도 그런 메시지를 냈어요. 인플레이션이 지금 그렇게 심각하진 않은 것 같고 오히려 이게 지금 후퇴될 것이다 조만간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이제 미국에서는 금리 인상을 계속 늦추고 있는데 그러다가도 뭐 갑자기 미국이 올리면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대비해서 지금 우리도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대응을 미리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자칫 또 빚내서 집 사도 뭐 상관없다든가 또는 앞으로도 또 이런 기조로 어떤 영끌해서 집 사고 주식 사고 이런 건 마냥 좋은 것만으로도 또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분명히 경고 메시지는 있는 겁니다. 있는 거죠. 좋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023년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확인하게 될 것 같다. 이게 식품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뭐 모든 물건을 사면은 이제 제조 연월이 써 있죠. 그리고 이제 식품에 대해서는 이제 특히나 유통기한이 있는데요. 이 유통기한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이 음식이 부패되는 시점, 그 시점에서 안전계수라는 걸 만들어서 60%에서 70%를 곱해가지고 정해요. 그러니까 이제 짧게 정해지는 거죠. 근데 이거를 지금 소비기한이라고 한다면 이 부패되는 시점에
산정 기술을 60에서 70이 아니라 한 10%씩 더 늘려요. 그래서 80에서 70으로. 예.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게 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예. 그렇게 됨으로써 결국은 유통을 할 때는 이때까지는 유통하고 가져가서는 더 먹을 수도 있습니다. 예. 소비할 수 있는 기간은 더 깁니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게 소비 기한이에요. 예. 그러면 유통 기한하고 소비 기한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부패 시점의 그 안전계수에 의해서 예. 정부가 정하게 되는데요. 지금 언론에는 좀 과장된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우유 같은 경우가 지금 대표적인데 네. 이 우유를 지금 유통기한이 10일인데 예. 이거를 소비기한으로 만들면은 60일이 된다는 거예요. 6배. 예.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부패 시점에서 시작해서 한 10% 정도의 지수를 안전 개수를 더 넓히는 거니까 이렇게 늘어나지 않거든요. 근데 예. 이게 좀 약간 제가 보기에는 어디 이렇게 포럼에서 발표된 내용인데 예. 이게 완전하게 막 냉장이 0에서 5도로 제대로 냉장되고 절대 개봉하지 않은 미개봉 상태의 우유는 이렇게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예. 마치 이게 소비 기한처럼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건 부분들은 조금 좀 우려가 되네. 예, 오해가 있는 부분을 부분인 안 것 열어야 같고요. 되는데 그럴 네. 수가 없겠죠. 우리 그 냉장고, 냉장실이 뭐 이런 문도 자주 열고 닫고 뭐 하다 보면 이게 그렇죠. 예, 5도 이하로 뭐 60일 가량 유지되겠어요, 냉장고가? 그리고 이제 물론 뭐 우리가 집에서 이제 이렇게 소매 유통하는 거는 또 큰 문제는 없을 수도 있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단체 급식을 한다거나 할 때 예. 이게 대량으로 유통되는데 뭐 이렇게 다 냉장차에 의해서 또 유통이 돼야 되는데 간혹 그런 거 보면은 냉장이 잘 안 되는 차량들이 또 있어서 예. 그 식품들이 이제 상하거나 그래서 이제 뭐 학교에서 식중독 문제도 예전에 이렇게 터지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면 낙농업계가 예. 이렇게 우유 소비 기한을 이렇게 만드는 거를 반대하는 이유가 지금 최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렇죠. 바로 그런 어떤 위험성 때문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다른 식품들도 당연히 뭐 신선도를 중시하는 신선식품에 대해서는 비슷한 입장이긴 하겠는데 지금 가장 크게 반발하는 게 낙농업계입니다. 예. 이 우유라는 거는 매일 소에서 젖을 짜서 매일 생산해서 매일 나오는 그런 생산과 유통 과정을 거치는데 예.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너무 소비 기한을 늘려놓으면 예. 이게 어느 과정에서 어떻게 부패가 돼서 소비자가 먹어서 사고가 났을 때 예. 이게 생산자의 책임인지 유통 과정의 책임인지 이게 또 길어지면은 예. 이런 책임 논란도 되게 어려운 문제고요. 예. 무엇보다도 또 하나 이제 낙농업계를 걱정하는 거는 FTA가 2026년에 또 발효가 되면서 이 우유 관련된 상품에 대한 관세가 사라져요. 그러면 외국에 있는 우유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네. 외국 우유들이. 근데 외국 우유들이 이렇게 소비 기한을 길게 잡아놓으면 예. 지금까지는 이제 유통기한이 짧으니까 외국 거 갖다 못 먹었는데 지금 이제 대량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낙농가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 이거는 산업 그렇군요. 측면에서도 좀 고려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아니 그런데 이렇게 소비 기한을 두는 이유가 멀쩡한 식품을 버리는 그렇죠. 이런 어떤 음식물 쓰레기 늘리고 예. 이런 낭비를 막겠다는 게 원래 취지잖아요. 취지죠. 그런 취지는 구현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제품마다 상품마다 예. 이게 조금씩은 또 효과가 다르기 다르죠. 때문에 좀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고려돼서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한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 문제를 꼭 여쭙고 싶은데 지금 쿠팡 물류 화재 이후에 김범석 의장의 대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적절하지는 않아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예. 뭐 그쪽의 발표대로면 중대재해법 그런 것들과 무관하게 그러니까 뭐 미리 뭐 이미 사임 의사를 밝혔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뭐 상장이나 이런 걸로 지금 엄청난 차익을 얻고 그리고 되게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는데 이런 사건 사고가 났을 때도 좀 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사실 예. 국내 소비자들에게 더 신뢰받을 수 있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떤 점에서 부적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CEO라는 이제 최고 의사 결정권자로서 예. 어떻게 보면 소통을 할 때 또 나서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상장할 때는 해외에서 돈을 모을 때는 직접 IR을 열심히 했거든요. 예. TV도 출연하고. 예. 근데 이제 막상 이렇게 사업의 경영을 하면서 나타난 문제일 때는 본인은 뒤로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책임의 문제. 그렇죠. 국민들이 네. 분노하는 거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직접 나서서 좀 메시지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이배 전 의원, 이청희 회계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